17세기 초 만주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가 명나라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선은 한족이 세운 명나라만을 인정하면서 청나라에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왔던 것도 조선이 명나라를 지지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청나라가 나날이 강성해지고 있었던 반면에 명나라는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결국 1644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막판까지 저항을 이어갔던 조선도 인조가 홍타이지에게 전하는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청나라에 항복하게 됩니다. 그 오랫동안 조선은 청나라의 압도적인 힘에 눌려서 겉으로는 청나라에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 여전히 청나라를 오랑캐로 여기면서 은근히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비록 문명의 중심이었던 명나라가 사라졌지만 그 정통성을 조선이 이어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조선이 청나라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소중화사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시기 청나라는 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과는 비교되지 않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1780년 조선 조정은 청나라 권룡 황제의 7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는 조선이라는 좁은 우물에서 벗어나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신들은 청나라인을 되놈이라 부르면서 애써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중국에서 무언가를 배우려 하기보다는 마지못해서 가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절단에는 특이한 인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조선인들과는 다르게 보고 들은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영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박지원으로 그가 6개월간 청나라를 여행하면서 보고 느낀 걸 기록한 여행기가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열하일기에 관한 여러 서적을 쓴 고전평론가 고미숙 박사는 열하일기를 세계 최고의 여행기로 꼽았는데 열하일기가 그저 그런 여행기록 이상의 특별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양반전과 허생전을 썼을 정도로 문학가로서의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열하일기의 문체에는 재치와 유머가 녹아있고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정도로 명료합니다. 명문 가문 출신이었던 박지원은 어렸을 때 심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작정 거리로 나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도사와 건달 등 온갖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경험을 통해서 얻은 친화력은 박지원이 여행길에서 만난 청나라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부귀영화에 별 뜻이 없었던 박지원은 과거를 보는 것도 포기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친척인 박명원이 사절단의 수장인 정사로 임명됐습니다. 그 덕분에 박지원은 사절단에 참가해 청나라를 여행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는 공적 임무가 없는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절단의 규모는 정확하진 않지만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이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절단에는 사신들 외에도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과 사절단을 호위하는 비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하인들과 마부가 동행했습니다. 박지원에게도 창대와 장복이라는 2명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행 중에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지만 그러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사절단에서 또 주목할 인물은 등룡입니다. 그는 신분이 높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중국을 드나든 중국 통이었습니다. 게다가 머리도 좋아서 사절단이 문제를 겪을 때마다 등룡이 뛰어난 처세술을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등룡이 청나라에 귀화하는 걸 걱정해서 그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둘 정도로 그는 사절단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습니다. 1780년 6월 24일 조선의 사절단과 박지원은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들은 조선과 청의 국경 관문인 책문에 도착했습니다. 책문을 통과해야 본격적으로 중국 땅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사절단은 이곳을 지날 때마다 청나라 관리들에게 예단을 나눠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단을 나눠주고 있을 때 청나라 사람 한 명이 예물이 적다면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사절단으로부터 더 많은 예단을 뜯어내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러자 등룡이 나타나 그자의 멱살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뻔뻔하고 무례한 놈아. 너는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으로부터 목도리를 훔쳐간 놈이구나. 그 작년에는 어르신의 술을 훔치고 내가 찬 주머니까지 훔치려다가 나한테 걸린 놈이 아닌가. 그때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더니 이제는 큰 소리로 더드는구나. 이런 놈은 잡아서 장군 앞으로 끌고 가야겠구나. 깜짝 놀란 중국인들이 등룡을 말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자
등룡은 마지 못한 듯이 그를 풀어줬습니다. 사실 그 중국인은 조선인의 목도리나 주머니를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등룡은 일부러 트집을 잡아서 기선을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흘이 지나도 책문을 통과하지 못할 걸 알아서였습니다. 등룡이 소환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원은 또 국경 지역에서 의주 장사꾼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청나라 제품을 싼 값에 사서 조선 상인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아 큰 이윤을 취하는 무리였습니다. 박지원은 이 때문에 중국 물건의 값이 나날이 올랐지만 나라에서는 이 원리를 이해하는 자가 없어 의주 상인의 상술에 속수무책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책문을 통과한 사절단은 청나라 변방에 있는 어느 국경 마을에 들어섰는데 반듯하고 정리된 건축물과 도로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거리 좌우에 널린 휘황찬란한 가게들과 쉴 새 없이 지나치는 수레가 중국이 얼마나 부유한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도시의 번화함을 목격하기 전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집들이 벽돌을 사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규격에 맞는 벽돌과 기와를 찍어냈기 때문에 벽돌이 서로 어긋나 틈이 벌어지는 일이 없었고 벽돌과 기와 사이에는 석회를 발라서 쥐나 새가 들어갈 공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는 벽돌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이 약했고 지붕에 석회 대신 진흙을 두툼하게 발라 윗부분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때문에 기둥은 휜데다가 진흙이 마르면서 틈새가 생겼고 이 틈으로 비가 새고 뱀이나 쥐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크기의 벽돌과 기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박지원은 기록했습니다. 박지원은 곁에 있던 정진사에게 중국의 건축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정진사는 벽돌이 돌만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조선은 성을 쌓을 때 벽돌이 아닌 돌을 쓰는데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니야. 벽돌은 틀로 찍어내기만 하면 똑같은 모양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다듬고 나르는데 큰 힘이 들지 않는다. 그런데 돌은 어떤가? 수레로 운반할 때 여러 명의 인부가 필요하고 돌을 깎고 다듬는데도 여러 명이 필요하네. 돌은 들쭉날쭉하여 고르지 못하니 작은 돌로 큰 돌의 궁둥이와 발등을 받친다네. 그런 상황에서 돌이 한 개라도 빠진다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이야. 벽돌 한 장의 단단함이야 돌만은 못하겠지만 돌 한 개의 단단함이 벽돌 만 개의 단단함을 당하지 못하네. 박지원이 고개를 돌려보니 정진사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화를 내면서 그를 깨우자 정진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벌써 다 들었습니다.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에 박지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봉황산에 도착한 박지원은 안시성을 언급하면서 평양의 위치에 대한 흥미로운 말을 남기는데 그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평양 외에도 여러 지역에 평양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의 위치에 따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계였다고 알려진 폐수가 어떤 강이었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동강을 낀 평양만을 평양이라 정해 스스로 국토를 줄였다고 합니다. 박지원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세의 옹졸한 선비들이 평양의 옛 이름을 그리워하여 부질없이 중국의 역사 기록만을 믿고 흥미진진하게 수나라 당나라의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폐순이 평양이니 한다. 그러나 이는 벌써 사실과는 너무나 어긋난 상태니 이런 상황에서 이 성이 안시성인지 봉황성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는가. 사절단은 북경을 향해 여행하면서 한족과 만주족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의 모든 한족 여인들이 기형적으로 발을 작게 만든 전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전족을 금지했지만 한족 여인들은 자신들이 만주족과는 다르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 오히려 전족을 고집한 결과였습니다. 여행의 지루함을 잊기 위해 사절단은 아름다운 중국 여인을 볼 때마다 상상 속에 첩으로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마음속으로 찍은 첩을 남이 가로채려고 할 때면 서로 화를 내고 놀렸다고 합니다. 사절단은 변방 지역을 여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독 많은 몽고인을 보게 됩니다. 박지원은 그들의 인상이 험상궂고 사나워서 인간의 형상이 아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조선 하인이 몽고인의 모자를 빼앗아 돌려달라고 사정하는 그를 넘어뜨려 흙을 먹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몽고인은 인상과는 다르게 순박하게 웃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사절단은 압록강을 건넌 지 보름 만인 7월 10일 청나라의 예수도였던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박지원은 처음 방문한 청나라의 도시 풍경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찌나 번화한지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히고 사람들 어깨가 서로 닿을 정도다. 그 모습이 바다와도 같다. 가게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속에 가지각색의 보화가 가득하다. 가게를 보는 이들은 모두 말쑥한 얼굴에 옷차림이 매우 깔끔하다. 박지원은 특히 심양의 화려한 술집을 보고 감탄했었는데 심양에서 만난 중국 상인들과 술집에서 필담을 나누면서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박지원은 이들과 각자의 나라와 풍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헤어질 때가 되자 서로 몹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박지원이 청나라를 여행하는 내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던 이유에는 특유의 친화력뿐 아니라 그의 글솜씨도 있었습니다. 명필인데다가 문장도 잘 써서 글을 한 번 쓰면 여기저기서 그의 글을 얻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사람들이 사절단에 몰려들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조선의 청심환이었습니다. 열하일기를 읽어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박지원에게 청심환을 달라고 조르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박지원도 환심을 사고 싶었던 인물이나 고마움을 느꼈던 사람들에게 종종 청심환을 선물했을 만큼 조선의 청심환은 중국에서도 최고의 인기품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노파가 사절단을 쫓아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인 40~50명이 몰려와서 자기가 팔고 있던 참외를 훔쳐갔으니 대가로 청심환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청심환을 주진 않았지만 미안한 마음에 노파가 갖고 있던 참외를 비싼 값에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조선인들이 참외를 훔쳐갔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노파가 불쌍한 척을 해서 청심환을 얻어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중국을 여행하면서 최고의 장관 2가지를 꼽았는데 그것은 번화한 시가지도 드넓은 요동 벌판도 아닌 기와 조각과 똥덩어리였습니다. 중국에서는 깨진 기와 조각도 버리지 않고 담을 쌓을 때 무늬를 만들었고 똥 한 덩어리도 아까워하면서 네모 반듯하게 쌓고 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박지원은 이렇게 하찮은 것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활용하는 방식만 보더라도 청나라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풍경이나 도시의 화려함 같은 걸 본 것이 아니라 청나라의 풍요로움을 가능하게 했던 근간을 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다녀간 사절단은 중국의 발달 상황은 애써 무시하면서 중국인들이 변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돼지라 불렀고 조선으로 돌아가서는 청나라에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하를 위하는 자는 백성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오랑캐의 것일지라도 마땅히 수용하고 본받아야 한다. 박지원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할 것이 수레와 도로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원은 중국에서 짐을 끄는 마차뿐 아니라 불을 끄는 수차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수레가 일상에서 쓰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조선에 수레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중국 수레와는 다르게 바퀴가 완전히 둥글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산이 많고 험준해서 수레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도로를 닦지 않았고 백성들이 필요한 일상용품도 지역이 다르면 유통이 안 됐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박지원은 제대로 된 수레가 있어 전국에 길이 닦인다면 재화가 지방 곳곳에 유통돼서 백성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은 이 밖에도 털모자 무역으로 조선의 부가 빠져나가는 것과 청나라에 비해서 부끄러울 정도로 열악한 자기 굽는 방식, 그리고 잘못된 말 사육 방법 등을 예로 들면서 조선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이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풍습으로 굳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열하일기에서는 조선이 이렇게 된 데는 글만 읽고 아무것도 안 하는 양반의 탓이 크다고 적고 있습니다. 한편 박지원이 함께한 조선의 사절단은 청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번 민폐를 끼쳤습니다. 민가를 출입할 때 큰 소리로 떠드는 건 기본이었고 남의 집 물건을 구경하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아 휙휙 던져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사절단은 이전부터 중국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고려보라는 곳에 자주 들렸었습니다. 처음에 그곳 주민들은 고구에서 온 사신들을 반겼지만 이들의 인심을 이용해서 거저 먹으려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고려보 주민들은 점차 사절단을 성가시게 생각했고 세월이 흐르자 원수 사이가 됐습니다. 한 번은 조선의 하인이 비를 피하다가 알몸으로 여자들이 모여있던 가게에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이 하인의 뺨을 때리면서 화를 내자 하인은 오히려 주인을 진흙탕에 쓰러뜨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불쌍히 여긴 박지원만이 주인에게 청심환을 건네면서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사절단이 고교보라는 곳에 묵었을 때 공금으로 가져온 은 1000냥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절단이 은을 분실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황제는 명령을 내려서 그곳의 지방관을 파직시켰고 의심되는 용의자들을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고교보 사람들은
조선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박지원은 은을 훔친 건 중국인이 아니라 사절단과 동행한 의주의 말몰이꾼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의주의 말몰이꾼들은 태반이 불량배다. 의주 관하에서 그들에게 주는 급료는 한 사람당 백지 60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100여 명에 달하는 말몰이꾼들은 길에서 도둑질하지 않고는 북경을 드나들 수 없다. 그들은 얼굴도 씻지 않고 번거지도 쓰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털은 뒤엉켜 더벅머리꼴에 먼지와 땀이 엉겨 붙어 있다. 이들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못 알아볼 정도다. 이들에게 도둑질은 일상이어서 지난해에도 의주 상인 한 명이 은화를 훔치다 걸려서 맞아 죽었다고 한다. 그러니 은이 없어진 것이 어찌 이들의 소행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7월 28일 박지원은 어떤 가게에 들려 한쪽 벽에 가득 쓰인 특이한 글을 읽게 됐는데 가게 주인에게 누가 쓴 글인지 물어도 모른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박지원은 정진사의 도움으로 가게 글을 옮겨 적었는데 정진사가 잘못 베껴서 박지원이 문장을 고쳐 적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훗날 호질이란 이름으로 조선에 알려지게 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먼 옛날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잡아먹은 식인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다음에 잡아먹을 사람을 찾던 중에 당시 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북곽선생이라는 자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북곽선생은 남몰래 과부에게 수작이나 부리는 부도덕한 인간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차마 북곽선생을 먹지 못하고 그의 위선을 꼬집으면서 여러 가지 훈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8월 1일 조선의 사절단이 드디어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북경의 규모와 화려함은 심양의 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은 북경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모여드는 유리창 거리와 동물원, 그리고 성당과 이슬람 사원 등 북경의 여러 명소를 구경했습니다. 박지원은 북경의 건물들이 창호지 찍힌 곳 하나 없이 손질이 잘 돼 있는 걸 보고는 중국의 법도가 엄격하고 매사에 체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절단은 며칠간 숙소에서 대기했지만 황제는 사실 더위를 피해 북경이 아닌 북쪽의 변방도시 열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하의 궁을 피서산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이곳에 머문 진짜 목적은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쪽의 본고가 쳐들어오지 못하게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열하의 궁전은 해마다 늘어서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편 북경의 조선인들은 숙소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선 사람이 열하에 초청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은 설마 그들이 열하를 방문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청나라 관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절단이 머물고 있던 곳을 방문했습니다. 어서 빨리 짐을 꾸려 황제가 있는 열하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한 몇 명이 박지원에게 무슨 일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장난기가 발동한 박지원은 황제가 없는 틈을 타 몽고 기병 10만 명이 북경에 쳐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사신들은 서로를 껴안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때 박지원은 열하의 갈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박지원은 개인 수행원이어서 굳이 열하까지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북경까지 오느라 지쳐 있었는데 또다시 먼 길을 떠나자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정사 박명원이 천하를 구경하려고 왔다며 열하를 방문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설득하자 박지원은 비로소 사절단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하인이었던 창대와 장복은 이 소식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북경까지 오면서 단짝이 됐었는데 박지원은 열하로 떠나면서 장복을 남겨두고 견마잡이인 창대만 데려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눈물을 비오듯 흘렸다고 합니다. 조선의 옷은 소매가 넓어서 고삐와 채찍을 잡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이런 불편한 복장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견마를 잡게 했는데 이를 견마잡이라 불렀습니다. 이 때문에 말이 사람의 속도에 맞춰 했고 말의 눈이 견마잡이에게 가려져서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말을 사육하는 법도 몰라서 조선의 말은 무척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만약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상주에 진을 치고 있었던 조선군은 먼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는 정찰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찰병이 탄 말이 양 옆에서 견마를 잡히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연출됐습니다. 당연히 정찰병은 일본군의 쉬운 먹잇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견마잡이가 관습으로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박지원과 사절단은 열하로 향했는데
황제의 생일에 맞추기 위해 나흘 밤낮을 자지 않고 하루에 무려 강을 9개나 건너는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창대의 발이 말굽에 밟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창대는 아파서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박지원은 끝까지 열하로 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은 창대에게 기어서라도 뒤따라오라는 말을 남기고는 직접 고삐를 잡고 길을 떠났습니다. 혼자 낙오된 창대는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다른 조선인들은 불쌍하게 쳐다볼 뿐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작 창대를 도운 것은 청나라 제독이었습니다. 그는 서럽게 울고 있던 창대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신의 나귀를 창대에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창대는 무사히 박지원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절단은 갖은 고생 끝에 열하에 도착했습니다. 피서산장에서 사절단을 맞이한 권룡제는 기특하다면서 많은 하사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같은 시기 열하를 방문하고 있었던 티베트의 살아있는 부처이자 달라이 라마이어 티베트 불교 서열 2위였던 판첸라마를 만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권룡제는 판첸라마를 귀하게 여겨 그를 위해 황금 기와를 얹은 화려한 건물을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판첸라마를 만나는 것은 중국인들에게는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불교를 천시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서 살아있던 부처든 뭐든 승려에게 절하며 조선에 돌아갔을 때 큰 지탄을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사절단은 황제의 명을 어길 수 없어서 마지못해 판첸라마를 방문했지만 시종일관 무례하게 행동하고 끝끝내 절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판첸라마가 선물한 불상마저 더럽다면서 어디다 버릴지 궁리하는데 이걸 옆에서 듣고 있었던 환관들이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에 황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예를 아는데 사신들은 예를 모르는구나. 이 말이 들려오자 사신단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황제의 결정에 따라 귀양을 가거나 최악의 경우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박지원은 두려워하기는커녕 귀양 가면 중국 여기저기를 구경할 수 있겠다면서 몹시 기대했었다고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황제는 조선 사절단에게 아무 벌도 내리지 않았지만 열하를 떠나 조선으로 돌아갈 때는 어떠한 하사품도 내리지 않았던 걸 보면 화가 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에서도 친화력을 발휘해 윤가정과 기풍회 그리고 왕민호 같은 중국인들과 자주 만남을 갖습니다. 이 중 윤가전은 권륭제의 총애를 받던 고위 관리였는데 바로 다음 해인 1781년 권륭제의 미움을 사 처형된 인물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이들과 많은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놀랍게도 지구가 둥글고 이 땅덩어리가 천체의 물체와 마찬가지로 돌고 있을 거라는 대화도 있었습니다. 열하에서 일정을 마친 사절단은 다시 북경으로 돌아와 그곳에 머물고 있던 일행과 재회했습니다. 장복도 오랜만에 만난 창대를 반가워하면서 황제를 봤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창대가 말했습니다. 황제는 호랑이 눈에 코는 화루덩이 같고 벌거벗은 채 앉아 있었다. 황제는 나를 부르더니 커다란 잔에 술을 하사하면서 서방님을 잘 모시고 왔다고 기특해 하셨다. 창대는 그러면서 상금으로 받아온 천냥 중에서 절반을 장복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순진했던 장복은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짐을 확인해보니 상금은 없고 중국인들과 나눈 필담과 여행 일기뿐이었습니다. 머쓱해진 장복은 자기 상금을 어디에 뒀냐면서 창대에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박지원은 열하에게 말미에 중국을 유람하는 조선인의 5가지 잘못을 나열했습니다. 첫째, 중국인을 근거 없이 깔본다는 것. 둘째, 잘난 것 없이 조선의 풍습과 문물에 과다한 자부심을 품는 것. 셋째, 중국인을 공손히 대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이상할 정도로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넷째, 한자를 빌려 쓰는 입장임에도 툭하면 중국인의 문장을 깔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한족이 청나라 황제에 충성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신들은 청나라 사람들과 대화할 때 세련되지 못해서 대놓고 명나라를 높여 말해 중국인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으로 돌아온 박지원은 자신의 경험담을 열하일기에 담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문체가 천박하다는 이유로 금서가 됐습니다. 열하일기를 보면 박지원이 고국인 조선을 지나치게 깎아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자구에 대한 과다한 자부심을 갖기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열하일기의 박지원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서 에이스였습니다.